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3월 18일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병원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3세 여성 엔젤라 크레이그가 갑작스런 병으로 응급치료에도 숨졌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녀는 보름 사이 3번이나 위중한 상태로 입원했지만 끝내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서야 사람들은 그녀의 체내에서 치명적인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엔젤라는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교회 중심으로 지냈던 그녀는 어떻게 독이 든 약을 먹고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시간은 2023년 3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엔젤라가 첫 번째로 위급해져 입원하기 전 그녀는 유타주의 친지를 방문했습니다가 돌아와 운동 계획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를 한 잔 마신 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기증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제임스 크레이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병이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누가 약이라도 탄 것 같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는 갑자기 심각한 어조로 우리의 과거 일을 고려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해두자. 난 너에게 독을 먹인 적 없어라고 답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급히 휴가를 내어 아내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증상 완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엔젤라는 퇴원 조치를 받았고 의사는 일단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임스는 하루 더 휴가를 내어 아내를 돌보려 했지만 엔젤라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괜찮다며 걱정 말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기도 전에 엔젤라의 증상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에 부엌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고 제임스는 병원에 가자고 권했지만 엔젤라는 남편의 일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다며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급하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곧 의사와 연락을 취해 엔젤라의 증상을 상의했습니다. 의사는 고혈당으로 인한 불편일 수 있습니다 하며 응급실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을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자신의 혈당에 문제 없다고 느꼈고 부비동염 때문이라고 생각해 치과의사 남편이 처방해준 클린다말신을 복용했습니다. 3월 7일 밤 부부는 서로 기대어 TV를 보며 다음날 병세가 좋아지길 바랐습니다. 3월 8일이 되자 엔젤라는 실제로 많이 호전되어 사물도 또렷이 보이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으며 코막힘도 완화됐습니다. 유일한 불편은 약간의 두통뿐이었고 이런 흐름이라면 두통도 곧 가라앉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엔젤라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오한, 떨림, 발작 같은 떨림,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3월 9일 엔젤라는 다시 위중한 상태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6아이의 엄마로 평소에는 남편의 치과에서 일하고 여가 시간에는 몰몬 교회에서도 봉사했습니다. 늘 일이 끝이 없고 집안일도 산더미였으며 아이들 돌볼 일까지 겹쳐 항상 분주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제임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힘을 보태 아이들 등하교를 돕고 식사도 챙겨주는 등 손을 보태 제임스의 부담을 꽤 덜어주었습니다. 이번 입원에서 의사들은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진행했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엔젤라는 계속 수액을 맞았고 몸이 심하게 붓고 혈압은 가까스로 정상 범위를 유지했지만 의사들도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엔젤라에게 하룻밤 더 입원해 경과를 보자고 했고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면 임시로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라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제임스는 아내의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해 그는 의사에게 정맥 카테터를 그대로 두도록 부탁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치과에서 아내에게 수액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엔젤라는 내키지 않아 제임스에게 정맥 카테터가 너무 아프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엔젤라는 아픈 동안 제임스가 아이들을 돌보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자신을 챙기고 또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임스도 엔젤라를 안쓰러워하며 곁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엔젤라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지금의 엔젤라를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제임스 부부에겐 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라이언도 제임스와 같은 치과 의사로 같은 치과 그룹 소속이며 각각 한 곳씩 치과를 운영했습니다. 제임스는 친구 라이언에게 농담 삼아 의사들도 손을 쓰지 못하는 이난치 증상이 아내에게 생기지 않았다면 꽤 흥미로운 수수께끼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퇴원 후 며칠 동안 엔젤라의 전반적인 상태는 괜찮아 보였고 가끔 웃고 떠들기도 해서 친지들은 마침내 호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월 15일 새벽
엔젤라는 오빠에 의해 급히 콜로라도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빴고 제임스는 곧장 일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2시 엔젤라는 갑작스런 경련 발작을 일으켰고 동공이 확장되며 두개 내압이 상승했습니다. 제임스는 친구 라이언 부부에게 사진 2장을 보내 엔젤라의 상태가 위급하고 이미 의식이 흐릿해졌다고 알렸고 라이언 부부는 즉시 병원으로 가 제임스와 함께 위독한 엔젤라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라이언이 운전 중 치과 그룹 본부 매니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매니저는 방금 제임스의 치과 접수대 직원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보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의 말에 따르면 3월 6일 아침에 제임스가 엔젤라에게 쉐이크를 타주며 단백질 파우더를 추가로 넣는 것을 직접 보았고 엔젤라는 그 쉐이크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으로부터 한두 시간 후 야근 중이던 접수 직원은 제임스가 진료소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옆에 9번 진료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한참 작업한 뒤 급히 떠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대의 행동은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제임스에게는 개인 사무실이 있었고 그의 개인 노트북도 늘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굳이 진료소 컴퓨터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사용을 마친 뒤 제임스는 재빨리 떠났습니다. 잠시 후 제임스는 접수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며칠 뒤 도착할 택배가 있으니 대신 수령해 달라고 했고 절대로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즉 엔젤라가 세 번째로 입원하기 이틀 전 진료소에 실제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 부주의한 직원이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실수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제임스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 테이프를 다시 감으려 했는데 그때 상자에 생화학 위험물 표식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치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치과 진료소에서 그런 위험한 화학물질을 쓸 일은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상자 안에는 맹독성 물질인 시아나칼륨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나칼륨은 반투명 결정으로 겉모습이 바위사탕과 비슷하며 물에 잘 녹습니다. 접수 직원은 왜 제임스가 개인 명의로 동물을 구입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평소 온화했고 도무지 아내를 해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누구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엔젤라가 세 번째로 입원하자 접수대 직원은 인터넷으로 시아나칼륨 중독 증상을 찾아보았고 당시 엔젤라의 증세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치과 그룹 본부 매니저에게 보고했고 매니저는 곧바로 제임스 부부의 친구 라이언에게 알렸습니다. 라이언과 그의 아내는 각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라이언이 먼저 도착했는데 수년지기 친구가 아내를 해치려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와 만난 뒤에야 조금 진정한 라이언은 조용히 간호사 한 명을 불러 사정을 설명하고 즉시 경찰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라이언 부부는 제임스와 의료진 곁을 지키며 엔젤라의 병세를 논의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이 수사 절차를 개시했고 라이언 부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임스는 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며 의료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라이언은 담담히 속보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임스는 급히 해명하며 그 소포에는 아내 엔젤라에게 줄 반지가 들어있었고 깜짝 선물을 위해 누구도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더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단도직입적으로 밝혔습니다. 소포는 이미 열렸고 모두 안에 시아나칼륨이 있다는 걸 안다고. 제임스가 해명하고 싶다면 치과 의사가 왜 시아나칼륨이 필요한지 그걸로 어떤 구강 질환을 치료하려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말이 막히더니 사실 그 소포는 아내 엔젤라를 대신해 구매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엔젤라는 권한이 부족해 자신이 의료 자격으로 대신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라이언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며 그럴 시간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엔젤라의 상태는 매우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에게 엔젤라가 이미 뇌사 상태이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당황한 제임스는 라이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라이언이 여전히 자신을 친구로 여긴다면 어제 대화 내용을 누구에게도 특히 경찰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소환장이 없는 한 라이언은 경찰의 어떤 질문에도 답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라이언이 그의 가정사에 계속 끼어들면 득보다 실이 클 뿐이라고 했습니다. 엔젤라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그는 평생의 사랑을 곧 잃게 됩니다.
아직 사태가 불분명하고 말하지 못할 사정이 많으며 엔젤라 뒤에는 많은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이 잠잠해지면 반드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라이언이 꿈쩍하지 않자 제임스는 분노를 터뜨리며 라이언이 늘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며 언제나 남들로 하여금 뒤처리를 하게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업에서도 그랬고 사적인 일에서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바로 라이언이 독단적으로 경찰을 불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하던 순간에 가족의 온기 대신 깜빡이는 경광등과 차가운 봉인 스티커를 마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막 어머니를 잃는 고통을 겪었는데 마지막에는 머물 곳조차 없어 교회 지인의 집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 성급한 검사들은 틀림없이 제임스를 기소해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위 내용이 제임스의 문자 대략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유 없이 기소하진 않을 테죠. 제임스가 정말 떳떳하다면 이렇게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와 아이들을 내세워 동정심을 유도하려 했을 뿐입니다. 제임스의 주된 목적은 친구 라이언이 그가 시아나칼륨을 산 사실을 숨겨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는 다른 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아내 엔젤라가 스스로 생을 마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 제임스의 집을 압수수색해 제임스와 엔젤라의 휴대전화와 지갑,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단백질 파우더, 음료, 쉐이커 컵, 태블릿 한 대, 정체불명의 가루가 든 봉지 2개 등 여러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같은 날 정오, 경찰은 치과 진료소로 가 9번 진료실의 컴퓨터와 제임스 사무실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9번 진료실 컴퓨터에는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로그인했던 이메일 계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계정은 2023년 2월 27일 엔젤라가 언니와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구글 검색 기록은 전부 독을 만드는 방법, 가장 치명적인 식물, 가장 치명적인 화학물질, 비소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검색한 바로 그날 새 계정은 이 이메일을 통해 치과 진료소의 의료 자격을 이용해 아마존에서 약 10지의 비소를 구매했습니다. 2023년 3월 4일 비소가 제임스에게 인수되었고 불과 이틀 뒤인 3월 6일부터 엔젤라에게 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엔젤라가 입원하자 그 오후 해당 계정은 협족도와 협족도 글리코사이드 제조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협족도는 지중해 원산의 관상수로 줄기와 잎에 모두 독성이 있습니다. 협족도 글리코사이드는 심장 수축을 억제해 심실 조기 수축, 악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같은 날 그 계정은 330달러어치의 협족도 건조물을 구매했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발송이 매우 지연되어 경찰 수사 시점까지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추후 조사를 위해 해당 소포를 압류했습니다. 2023년 3월 8일 그 계정은 한 생명과학 회사에서 소량의 시아나칼륨과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함유된 점안액 12병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3월 9일 엔젤라는 단백질 쉐이크를 또 마신 뒤 다시 혼수 상태에 빠져 입원했습니다. 3월 13일 치과 진료소로 제임스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동물 시아나칼륨이 도착했습니다. 3월 14일 엔젤라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남편이 만든 단백질 쉐이크를 다시 마셨습니다. 3월 15일 오전 엔젤라는 남편이 비염 치료용이라며 준 캡슐 약을 복용했고 곧이어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콜로라도 대학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오후 2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제임스는 온라인으로 4가지 치명적인 동물을 몰래 구입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내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믿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런 독성 물질의 구매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특히 시아나칼륨 같은 맹독성 화학물질은 구매자가 해당 물질의 구체적 용도를 상세히 적은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생명과학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외과의사이며 두개안면 재건 수술 연구 중이고 금속도금 대체 적용을 연구하는데 시아나칼륨이 필요하니 가능한 한 빨리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험이 성공하면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연구원 저널에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제임스는 자신의 의사 면허와 업무용 이메일을 제공했습니다. 회사는 곧 회신을 보내 주문을 당일 밤 발송하겠다고 확인했지만 용도 설명은 이메일이 아니라 규정된 신청서 양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임스는 할 수 없이 양식을 작성해 보냈고 이후 메일 발송을 재촉하며 실험에 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엔젤라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오후 43세 엔젤라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제임스가 동물을 사들여 아내를 해치려 했다는 정황은 명백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제임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학력과 수입, 겉보기에 화목한 가정을 가진 치과의사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아내를 해치려 했는지 말입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제임스와 엔젤라는 1999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엔젤라는 20세, 제임스는 21세로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행되어 교제 1년도 안 되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2년 뒤 제임스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주리 대학교 캔자스시티 캠퍼스에서 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2006년 제임스는 학업을 마치고 치과 그룹에 들어갔으며 오로라 시에서 치과를 운영했습니다. 커리어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모교인 미주리 대학교에서 3년간 부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엔젤라도 진료소에서 일하며 삶뿐 아니라 일에서도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임스가 진료와 기술을 맡으면 엔젤라는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책임지는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커리어는 한때 승승장구했고 호흡도 잘 맞았습니다. 제임스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고 유능하면서도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평소 말끝마다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혼 22년 동안 함께 고비를 넘어 6아이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의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엔젤라의 언니 토니 코포드는 경찰에 사실 엔젤라와 제임스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혼인 중 여러 차례 외도를 했고 온라인 성인물에 깊이 빠져들어 엔젤라를 크게 상처 입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5, 6년 전에도 제임스가 엔젤라에게 약을 먹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는 당시 우울증이 악화돼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는데 엔젤라가 자신을 너무 사랑해 구하려 들까봐 확실히 죽기 위해 먼저 엔젤라에게 약을 먹여 재우고 그 뒤에 자신이 약을 복용하려 하였다며 사람들은 또 왜 제임스가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대신 아내에게 약을 먹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점이 처음에 제임스가 엔젤라에게 나는 독을 넣지 않았다라고 보낸 문자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그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엔젤라는 여러 차례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 의사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제임스는 잠시 모범 남편처럼 행동하며 달콤한 말로 엔젤라를 붙잡았고 엔젤라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성은 빨리 떠나라고 했지만 수년의 정이 그녀를 좋은 아내 역할로 내몰았습니다. 엔젤라는 언니에게 제임스가 진료소를 엉망으로 운영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며 많은 돈을 날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6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제임스는 밖에서 흥청망청 돈을 쓴 것이죠. 임종을 앞두고 언니 토니는 제임스에게 엔젤라를 검사해 질병이 유전적 요인인지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생전에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사후에도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어 사건 전후 제임스의 동선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엔젤라가 아플 때 제임스는 독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 외에도 외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카린 케인이라는 치아 교정 전문의와 뜨겁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카린은 당시 49세로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하며 남편과의 사이에 2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임스를 알기 전 카린은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불륜 남성처럼 제임스는 모든 연인에게 아내 엔젤라와는 이미 관계가 파탄났고 현재 별거 중이며 이혼을 논의 중이라 했죠. 증거에 따르면 2023년 3월 8일부터 10일 사이, 즉 엔젤라가 두 번째로 입원해 있던 기간에 카린은 오스틴에서 덴버로 날아와 제임스를 몰래 만났습니다. 3월 8일 제임스가 아내에게 퇴근 후 저녁을 만들어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내연녀 곁에 있다가 저녁에야 집에 돌아와 요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엔젤라는 식사 후 이튿날 병원에 입원했고 병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안 제임스는 진료소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실제로는 다시 내연녀에게 갔습니다. 2023년 3월 8일 엔젤라가 의사들의 응급처치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뒤에도 제임스는 한편으로 아내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며 달래는 척하면서 온라인으로 시아나칼륨을 몰래 주문해 옛 연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연녀 카린도 이후 엔젤라가 아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카리는 제임스에게 사랑하는 사람,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매우 유감이야.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하고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카린이 제임스의 살해 계획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2023년 3월 19일 검사 결과 엔젤라의 실제 사망 원인은 시아나칼륨, 비소, 테트라이드로졸린 중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엔젤라가 스스로 3가지 독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엔젤라는 문자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독을 탄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3월 6일 엔젤라가 처음 입원한 날 아침에 마신 단백질 파우더에 제임스가 막 사들인 비소를 넣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다만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그날 퇴원했는데 이는 제임스의 예상을 벗어났고 3월 8일에 그는 용량을 늘렸으며 엔젤라는 2번째로 입원했지만 역시 곧 퇴원했습니다. 3월 13일 치과 접수대에 시아나칼륨 소포가 도착했을 때 엔젤라는 클린다마이신 캡슐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중 한 알에 시아나칼륨을 섞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엔젤라는 3번째로 입원해 결국 독발로 사망했습니다. 다만 외도를 했고 아내와 살기 어렵다면 이혼하면 될 일인데 왜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1. 경찰은 경제적 이유가 제임스의 독살의 근본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2016년 제임스 부부의 진료소 수입은 총 53만 3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부부의 급여와 진료소 이익은 해마다 줄어 2018년에는 급여가 10만 6천 달러로 감소했고 진료소 이익은 고작 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제임스는 진료소를 엉망으로 운영했습니다. 부부가 투자한 펀드는 2017년에 3만 6천 달러, 2018년에 9만 달러 손실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 다른 투자에서는 무려 77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수익이 그렇게 컸을까요? 정답은 암호화폐였습니다. 제임스는 불과 몇 년 만에 수십만 달러를 벌었고 진료소 운영에는 더욱 소홀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그는 130만 달러를 투자하고 집을 담보로까지 잡히며 채굴기 3대를 샀지만 암호화폐가 폰지 사기로 폭로되며 바닥을 뚫고 하락했고 그의 돈은 전부 날아갔습니다. 재정은 공공해졌지만 제임스의 낭비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행과 유흥에만 9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게다가 제임스는 도박을 매우 좋아해 말할 필요도 없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이런 낭비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제임스는 파산을 신청했고 부채는 225만 달러였습니다. 주택과 차량 등 자산은 195만 달러에 불과해 자산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고 제임스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2023년까지 제임스는 75만 달러의 투자 빚과 20만 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었고 미 국세청에 31만 4천 달러의 세금도 체납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임스는 아내를 위해 생명보험 3건을 가입했고 수익자는 물론 배우자인 그 자신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제임스를 상대로 한 재판이 개정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제임스의 범행 동기가 엔젤라의 34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산 신고에 따르면 제임스 명의의 부채는 200만 달러로 막대한 자금이 시급했습니다. 제임스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혼외정사는 비도덕적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륜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지는 않으며 제임스의 구매 행위도 합법적이고 치과의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동물 보유 자체로는 독살을 증명할 수 없어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023년 예비심리에서 엔젤라의 쉐이크에 독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이 집안의 모든 물품을 검사했으나 독성 물질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비소나 시아나칼륨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엔젤라가 병을 앓는 동안 제임스가 보낸 모든 문자에는 병세를 염려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가 독을 넣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유죄 추정을 하고 결과를 놓고 과정을 거꾸로 맞추려 했으며 조급해한 나머지 결국 죄를 제임스에게 덮어씌우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엔젤라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2023년 3월 15일 입원 중 혈중 시아나물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임스가 그날 아내의 입원 틈을 타 치명량의 시아나물을 주입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20세인 제임스의 장녀는 법정에서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가 핵심 정보를 쥔 한 수감자와 연락을 유지하라고 요구했고 그 수감자가 출소하면 아버지 제임스가 쓴 편지를 자신에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AI를 이용해 어머니 엔젤라가 생전에 시아나물, 비소, 말린 협족도 등의 물품을 스스로 구매하려 했다는 문서를 위조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으며 다크웹을 통해 위조 작업을 외주주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특히 그 영상의 촬영 시간을 2023년 2월 27일로 바꾸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동료 수감자도 제임스가 본 사건의 수석 수사관을 살해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시도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제임스는 동료 수감자에게 검사가 자신을 겨냥해 고의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하며 그 검사를 없애기 위해 청부업자를 구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56시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제임스에게 1급 살인죄, 1급 살인 교사죄, 위증 교사죄 그리고 1급 증거변조 교사죄를 판결하였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003년 4월 1일 저녁 9시 홍콩 라디오 방송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국영이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데다 그날이 바로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많은 장국영의 팬들은 심지어 이런 불쾌한 농담을 왜 하는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장국영을 구조한 경찰과 퀸메리 병원이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며 이것이 만우절 장난이 아님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국영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국영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 홍콩의 거리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영화팬들이 비록 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장국영이 세상을 떠난 현장에 모여 꽃과 카드를 바쳤습니다. 누군가는 장국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재능에 비하면 그의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인품에 비하면 그의 재능도 아무것도 아니다. 2003년 4월 8일 장국영의 장례식장에는 홍콩의 거의 모든 연예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유명 스타들이 직접 장국영을 묘지까지 동행하며 배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연예계에서 얼마나 큰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그 명성이 퍼져있던 슈퍼스타가 마지막으로 유서에 나는 평생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설 같은 장국영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는지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부는 그가 중병에 걸려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고 추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연기에 너무 몰입해 극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었다고 의심하며 또 일부는 그의 감정 생활에 큰 변고가 있어 배신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장국영의 사망 8주년이 지난 후 그의 생애 마지막 하루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해주었습니다. 장국영의 본명은 장발종이며 1956년 9월 12일 홍콩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장화래는 홍콩에서 유명한 재단사였고 어머니 판호교는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장국영은 막내로 가족들 사이에서는 십자라고 불렸습니다. 장국영은 많은 가족들과 좋은 경제적 조건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잘 벌었지만 동시에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했습니다. 장국영의 생모 외에도 2명의 첩을 두었고 그는 홍콩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인 반도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종종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어머니 판호교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신이 잘못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남편과 다투었고 그 불만을 자녀들에게까지 전파하며 자녀들과의 친밀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평소 부부는 사업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사가 있는 와이차이에서 자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국영은 아버지와 만나는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한 번은 장국영이 아버지의 사무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친척들이 그에게 농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차 한 잔 사주지 않았어? 그러자 장국영은 우리는 서로 모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와이차이의 별장에서 장국영은 가장 어린아이였지만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는 형들과 누나들과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3살 때 장국영은 혼자서 영국으로 떠나 중학교를 다녔고 그 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영국 리즈 대학교에 입학하여 섬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을 앓게 되어 학비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국영은 학업을 중단하고 홍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본 장국영은 이 집에서 더 이상 그가 그리워할 만한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고 싶지 않았고 결국 홍콩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시절 장국영은 신발을 팔고 청바지를 팔았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잡일을 하기도 했지만 모두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시간은 1977년으로 향합니다. 21살의 장국영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닉스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후 친구의 권유로 그는 아시아 음악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지만 장국영은 영어곡 아메리칸 파이로 홍콩 지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날 대회를 주최한 홍콩 리디 텔레비전은 장국영에게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장국영에게 월급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일이 없었던 장국영은 이 제안에 매우 기뻐하며 즉시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장국영은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장국영은 리디 텔레비전에서 매달 주는 급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집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겨우 생활비만 간신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장국영은 폴로그램 레코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폴로그램과 협력해 발매한 앨범은 성숙하지 않다, 작은 닭소리 같다 라는 비판을 받았고 앨범이 출시된 지 2주 만에 가격이 발매 비용을 밑돌았습니다. 장국영이 처음으로 참가한 공개적인 노래 경연에서 2,000명이 넘는 관객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장국영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관객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을 응원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듣고 보니 빨리 집에 나가서 쉬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983년 폴로그램 레코드 회사는 장국영과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계약이 끝났으니 우리는 더 이상 너와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그 당시 장국영은 자주 혼자 울었고 자신이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인 진숙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진숙분은 홍콩 화성 엔터테인먼트에서 아티스트 부서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화성 엔터테인먼트는 음반 부서를 설립하고 신인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숙분은 식사를 하던 중 장국영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장국영에게 그가 이 회사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폴로그램에서 계약이 종료된 장국영은 흔쾌히 천숙분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그녀의 첫 번째 계약 아티스트이자 화성 음반회사에서 첫 번째로 매니저 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천숙분은 장국영에게 앨범 바람은 계속 불고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장국영은 야마구치 모모에의 사요나라의 저편을 리메이크했는데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는 팬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앨범에는 영화 삽입곡인 묵묵히 상류로도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곡의 가사 중에는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실패를 만나면 다시 처음부터. 나는 그 고통이 힘이 되길 바라며 묵묵히 눈물을 참고 상류로 나아간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후 장국영과 천숙분은 도쿄 음악제에 게스트로 참석했으며 일본 가수 키카와 코우지가 부른 모니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두 사람은 동시에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숙분은 이 노래가 장국영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며 결국 이 노래의 저작권을 얻어 장국영에게 리메이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모니카는 홍콩 음악계에서 첫 번째로 동시에 10대 중곡 금곡, 10대 힘있는 금곡이라는 두 가지 영예를 얻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앨범 장국영이 40만 장 이상 판매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국영을 신인에서 최고 인기 가수로 끌어올려 거의 전 아시아가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1985년 더 많은 훌륭한 곡들이 등장하면서 장국영은 홍콩체육관, 즉 홍관에서 10번의 개인 콘서트를 열었고 매해마다 관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곡이 유명해진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는 영웅본색, 천녀이혼 등 영화에도 연속적으로 출연했습니다. 만약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드라마 초반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본 영화가 바로 영웅본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국영이 슈퍼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결코 남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내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매우 배려가 깊었습니다. 한 번은 장국영과 매연방이 함께 뉴욕에서 공연을 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묵게 되었고
어느 날 한 남자가 매연방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매연방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장국영이었습니다. 이후 장국영과 매연방은 해외 공연을 갈 때마다 항상 연결된 두 개의 방을 예약했습니다. 장국영은 매연방이 잠든 후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매연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빠 앞에서는 나는 완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여자아이로 돌아갈 수 있죠. 강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오빠가 나를 지켜주니깐요. 그는 정말 나를 아끼는 오빠예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이 결핍된 장국영은 역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1985년 홍콩 10대 힘있는 금곡 시상식에서 장국영은 3곡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시상식을 진행한 사회자 채풍화는 순간의 영광이 영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매우 불만족스러워했지만 장국영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국영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장국영 외에도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슈퍼스타 알란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홍콩 음악계의 각종 상을 독점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스타일이 달랐고 서로 갈등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팬들 사이에서는 자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환호성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음반가게 사장들은 두 사람의 팬들의 감정을 이용해 가게 입구에 두 사람 앨범의 실시랑 판매량을 공개하며 비이성적인 팬들을 자극해 과도하게 앨범을 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사건을 일으키도록 부추겼죠. 1988년 알란탐은 지친 모습으로 모든 경쟁적인 노래 시상식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자 알란탐의 팬들은 장국영에 대한 원한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장국영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고 심지어 꽃다발과 허나물, 종이돈까지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국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인데 왜 상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것일까요? 我就覺得咁樣嘅，即係大家我同阿倫咧就好朋友嘅，咁不過咧有陣時即係為咗即係爭啲乜鬼獎咁喺度，即係爭到無端白事都唔知為乜係嘛？不過我已經即係同我班歌迷講咧，就即係凡事以和為貴，咁樣咧佢哋又好聽我話嘅，咁啊所以咧就即係我諗以後都唔會有任何嘢發生啦。即係希望阿倫都同我講過話，一定要嗰啲歌迷咁，如果唔係咧嗰啲就唔係佢啲歌迷嚟嘅，唔肯認係佢啲歌迷。 1989년 장국영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으며 33살 생일을 갓 지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팬들은 그들의 우상이 어떤 새로운 곡을 발표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국영은 커튼을 하나 열었고 그 위에는 장국영 가요계 은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홍콩 홍관에서 33회의 은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서 항상 팬들을 아끼던 장국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데뷔곡인 바람은 계속 불고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요계를 떠나며 작곡한 기념곡 바람이 다시 일 때를 불렀습니다. 가사 중에는 그저 뜨거운 박수로 나를 보내주길, 이후엔 평온한 삶도 나쁘지 않겠지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한 곡은 팬들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俾我出去出邊闖下，就算係焦頭爛額，我都一定要闖出個名堂。 가요계를 은퇴한 후 장국영은 영화계에 집중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영화 태양별이가 개봉되었고 이는 홍콩 영화 역사에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동료상을 수상한 유일한 중국어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많은 관객들에게 장국영을 기억하게 만든 작품이 되었습니다. 1997년 장국영은 왕가희 감독의 예술영화 해피투게더에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모두 동성애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국영의 성적 지향에 대해 외부에서 점차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았던 시대에서 관객과 언론, 신문 등은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장국영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장국영은 실제로 타임즈 잡지에서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1977년 21살의 장국영은 리디 텔레비전 방송국에 막 들어갔고 그곳에서 막 데뷔한 17살의 모순균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모순균은 그 당시 얼굴이 통통했으며 장국영은 즉시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그들이 서로 충분히 친숙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함께 쇼핑을 해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모순교는 그때 그들이 어디를 가든 장구경이 항상 그녀의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구경은 그때 젊고 감정적인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순규는 크게 놀라며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구경은 계속 홍콩에서 활동을 이어갔고 모순규는 4년 후 프랑스계 중국인 사업가인 문서양과 결혼했습니다. 모순규는 장구경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여자친구였습니다. 2001년 모순규는 장구경을 자신의 새 프로그램 첫 번째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장구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네가 나에게 결혼을 허락했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1982년 12월 19일 장구경은 리젠트 호텔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당학덕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둘만 아는 오랜 친구의 재회였습니다. 당학덕은 장구경보다 3살 어리며 상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어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당학덕은 장구경 어머니의 대항자로도 알려져 있었으며 학교 시절에는 캠퍼스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은행업에 진출하여 고위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파티에서 재회한 후 장구경과 당학덕은 매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점은 장구경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홀로그램 음반사와의 계약이 끝날 무렵이었고 아직 천숙분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장구경은 집세를 낼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학덕은 주저하지 않고 몇 달치 자신의 월급을 모두 장구경에게 빌려주었고 이는 장구경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구경은 매우 로맨틱한 성격의 소유자로 일을 빠르고 급하게 처리하며 때때로 충동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반면 당학덕은 성격이 차분하고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 장구경에게 강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매번 콘서트를 준비할 때마다 장구경은 자신을 방에 가두고 몇 시간씩 연습하며 개인적인 일은 모두 당학덕에게 맡겼습니다. 장구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는 더 잘해줍니다. 1987년 한 잡지에서 장구경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장구경은 도널드 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 인해 팬들은 장구경에게 많은 도널드 덕 인형을 선물했지만 이후 사람들은 그 도널드 덕이 실제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학덕은 장구경에게 은색 비틀 차량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평소 차를 몰고 다니며 거침없는 장구경은 한 번은 많은 미디어 앞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20분 넘게 신경 써서 주차를 했습니다. 차가 긁히진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 차의 번호판은 DC339로 광둥어 발음으론 탕장 장장구라는 의미였고 이는 탕과 장이 오래오래 함께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1989년 장구경이 가요계를 떠난 후 그는 캐나다에서 영화과정을 배우기 위해 떠났고 당학덕도 그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유시간이 있을 때 일본 하코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는 동안 장구경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노천 온천에 몸을 담그고 동쪽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싶어. 하코네에서 두 사람은 바이킹도 탔고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구운 오징어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파파라치는 이 연인들을 놓치지 않았죠. 1995년 장구경과 당학덕은 함께 새집을 보러 갔고 그들은 전반적으로 파파라치에게 쫓기며 촬영을 당했습니다. 장구경은 화가 나서 차를 돌려 파파라치의 차에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파파라치의 카메라를 빼앗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당학덕은 동계되었고 그의 경력, 직장, 심지어 장구경이 당학덕이 관리하는 은행에 예치한 금액까지 잡지에 실렸습니다. 1997년 잡지 일주간의 사작인 여지영은 파파라치를 시켜 장구경의 집에 잠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침실까지 장구경의 사생활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구경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이사해야 했습니다. 장구경은 아마도 파파라치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홍콩 레드홀에서 열린 97년 연말 콘서트에서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당학덕을 위해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 라는 노래를 불렀고 14년 동안 그와 함께한 연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홍콩은 1991년에야 동성애를 비공식 법률로 통과시켰습니다. 20세기 말 홍콩 사회에서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장국영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0월 장국영과 당학덕은 거리에서 다시 기자들의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국영은 기자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당학덕의 손을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팬들조차 이번 세기 가장 확고하게 잡은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장국영의 가수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5년 장국영은 가요계를 떠난 지 6년 만에 홍콩 락 레코드의 강력한 요청으로 결국 가요계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첫 번째 복귀 앨범 애완동물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복귀에 팬들은 자연히 기뻐했지만 일부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국영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마음을 바꿨지만 그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 6년 전에 내가 음악계를 떠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도 변했고 팬들도 성장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아이돌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이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노래하고 싶었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답했습니다. 장국영은 영국에서 섬유와 의류를 배운 경험이 있어 자신의 무대 의상에 대해 대중과 다른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출연한 97년 연말 콘서트에서 그는 대담하게 빨간색 하의를 신고 선명한 빨간 입술로 무대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런 전위적인 개념은 홍콩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열광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장국영은 파리로 3번 여행가며 패션 거장 폴 고티에와 만났습니다. 고티에는 장국영을 위해 스커트, 하이힐, 허리 위까지 오는 긴 머리 스타일을 창조하고 2가지 완전히 다른 의상 테마를 정하여 공연이 마치 패션쇼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이 끝난 후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은 장국영이 매우 멋있다고 칭찬하며 그것이 아주 멋있는 쇼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도에서는 장국영의 화장이 세다코 같다고 하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장국영을 타고난 공연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미국 타임지도 그를 극도의 열정과 패션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홍콩 언론의 보도에서는 공연 당일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조명과 음향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장국영이 머리를 길렀고 여성복을 입었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장국영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콘서트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홍콩 언론이 진정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다시 영화에 대한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영화 예술을 깊이 사랑했고 언제나 감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캐나다에서 영화 공부를 했던 것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2002년 장국영은 한 이야기를 구상하고 유명 작가 허기평에게 각본을 의뢰했습니다. 그는 작품의 제목을 도심이라고 정하고 여러 유명 인사를 캐스팅했으며 중국 본토 투자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국영은 엽서 속 중국 칭다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영화 촬영지를 칭다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던 중 홍콩 일부 언론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3월 8일 한 언론 매체가 장국영이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려 했던 도심의 줄거리를 폭로했고 예상치 못한 폭로에 장국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해 그는 도심의 시나리오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4월에 장국영은 중국 칭다오를 직접 답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엽서 속 아름다운 풍경은 이미 현대적인 건축물로 대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상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이 배경과 어울리지 않았고 결국 각본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영화 제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던 자본가가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약속했던 지원이 무산되었습니다. 장국영이 모든 희망을 걸었던 이 영화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에 장국영은 밤을 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이 떨리고 자주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호주로 가서 의사를 만났고 의사는 그에게 휴식을 취하고 담배와 술을 모두 끊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국영은 이미 음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녹음해야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음반을 녹음하는 동안 그는 위산 역류로 고통을 받았고
목이 화상 입듯이 손상되어 목소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장구경은 여러 번 녹음을 했지만 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담배를 피우며 감정은 불안정해졌고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장구경은 자신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았고 의사는 그에게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장구경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이 항상 물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냐고. 얼굴에 웃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아마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병의 원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불만, 타인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2002년 한 해 동안 장구경은 여러 명의 대가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고 장구경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002년 9월 12일 그는 홍콩 카도리힐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함께 46번째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달 후 그는 수면제를 복용한 채 발견되었지만 다행히도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장구경의 상태는 이미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2002년 초 장백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구경은 직접 병문안을 갔고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부적을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매연방은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게스트로 초청된 장구경은 당시 위장병이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는 즉시 공연에 몰입했고 매연방과 함께 두 사람의 마지막 듀엣곡인 방화절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그가 심각한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03년 3월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장구경에게 백용왕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평소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던 장구경이었지만 그 제안을 듣자마자 바로 승낙했습니다. 장구경은 직접 백용왕에게 연락해 태국으로 가서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앞둔 1시간 전 백용왕은 갑자기 만날 필요 없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백용왕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장구경의 삶이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울 수 없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03년 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장구경은 당학덕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장구경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배드민턴 경기는 결국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장구경은 절친한 디자이너 막화병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1시 홍콩 코즈베이웨이의 퓨전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구경은 자동차를 몰고 목적 없이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장구경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빠르게 질주하며 차라리 이대로 사고가 나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자신이 막화병과 점심 약속을 했다는 것이 떠올랐고 결국 그는 차를 돌려 센트럴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방을 잡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후 1시 막화병이 퓨전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장구경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반소매 셔츠에 밝은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막화병이 자리에 앉자마자 장구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가 기침을 했어. 너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야? 당시 사스 유행이 한창이었던 시기였기에 장구경은 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약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장구경은 파스타 한 접시를 시켜 비교적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내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을 계속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장구경은 막화병에게 다소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네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막화병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마 수면제를 먹을 것 같아. 그러면 혹시 가족들이 발견하면 살릴 수도 있잖아. 그러자 장구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뛰어내리는 게 가장 깔끔하지. 이 말을 듣고 막화병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게다가 뛰어내리면 다른 사람까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장구경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같이 미국에 가줄게. 거기 가서 의사한테 진료받으면 되잖아. 미국에 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장구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스촨에 가보라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사스 유행이 한창이라 어디든 갈 수가 없어.
점심을 먹고 난 후 장구경은 막화병을 회사로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장구경은 매우 조심스럽게 손으로 무엇도 만지지 않으려고 했었고, 이는 분명히 사스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나타내었습니다. 헤어질 때 장구경은 막화병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돼. 막화병은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장구경에게 말했습니다. 막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굳이 전화할 필요는 없지. 일이 있으면 내일 얘기하자. 막화병과 헤어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숙분이 장구경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장구경은 중안에서 차를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진숙분은 다시 누가 함께 마시냐고 물었고 장구경은 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숙분은 그에게 약간 책임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다니 나를 불렀어야지. 전화가 끊기기 직전에 장구경은 갑자기 이번 기회에 홍콩을 좀 제대로 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진숙분은 장구경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즉시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장구경은 이를 수락하며 문화호텔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쯤 진숙분은 호텔 로비에서 오랫동안 장구경을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구경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구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자 진숙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장구경, 난 이미 도착했어. 너 어디에 있어? 장구경은 5분 후에 호텔 정문 앞에 가서 나를 기다려. 그러면 내가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진숙분은 그대로 했지만 5분이 지나도 장구경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시 43분, 갑자기 큰 폭발음이 진숙분의 귀에 들리며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출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고 호텔의 난간은 부서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며 그 사람 옆에는 버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진숙분은 이것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구경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호텔 문 밖으로 달려가 장구경의 차를 막으려 했고 그가 그 장소를 지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걸음쯤 뛰었을 때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진숙분은 즉시 방향을 바꾸어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숙분이 급히 한 가지 행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장구경의 위를 덮어 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장구경은 급히 퀸메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7시 6분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입원 전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나이는 46살이었습니다. 문화호텔의 방에는 이런 글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여러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마이 리페이 교수님,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탕탕. 가족들, 나는 평생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마지막 그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장구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러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장구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생전에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매우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층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면 얼굴이 망가지게 될 것이며 사실 장구경은 고소공포증도 있었습니다. 모순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구경은 매우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두려워하며 제 손을 꽉 잡았고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런 장구경이 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장구경의 마지막 작품인 이도공간은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로 언급되곤 합니다.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자주 영적인 환영을 보고 이에 대해 장구경이 연기한 심리학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후 평소 영적 현상을 믿지 않던 심리학자는 전 여자친구의 영혼을 보고 그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전 여자친구는 옥상에서 뛰어내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장구경이 연기한 심리학자는 환자의 병력을 살펴보며 우울증이란 단어를 특이하게 동그라미를 치며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장구경의 유서 첫 문장에서 등장한 우울증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구경이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현실과 구분이 어려워져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도공간이 촬영된 시점은 2001년 말이었고 영화가 개봉된 2003년과 장구경의 사망 사이에는 약 1년 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장구경과 당학덕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구경이 사망한 다음 날 홍콩의 한 연예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구경은 4월 1일에 당학덕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구경이 한 젊은이와 만났고 그 사람이 장구경에게 내린 저주로 인해 자살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월 2일 새벽 3시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당학덕은 목욕 가운을 입고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에 나온 연인은 사실 자신의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당학덕에게 이 순간 당신은 장구경을 사랑하나요? 라고 묻자 당학덕은 격양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이 순간? 왜 하필 이 순간인가요? 사람들은 장구경 생전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대다수가 그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9년 인터뷰에서 진숙부는 목이 메어 자신에게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우울증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때 다른 연예인의 공연 준비로 바빠 장구경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其实我当时对这个病啊，可能就是比较不了解。我是尽量去做，尽量去帮，尽量去跟他聊天，尽量去做。但是当时我是梅艳芳跟张学友我在走拓，给他的时间可能不够多。 但是我也没想到这个病会那么严重。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장구경이 자살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당학덕이 아니라 진숙분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 진숙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마 저를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맡기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또 당학덕 씨가 너무 슬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했을지도 모르죠. 진숙분은 정말로 잘 처리했습니다. 홍콩처럼 스타들의 사생활이 자주 노출되는 도시에서 장구경의 사망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사진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장구경이 사망하기 전에 진숙분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진숙분이 오면 자신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3년 진숙분은 장구경을 위해 계속 사랑해 10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현장에 모였고 그날 밤 마지막 곡은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 라는 대합창이었습니다. 이는 장구경이 그 당시 무대에서 사랑하는 사람인 당학덕에게 용감하게 고백했던 곡입니다. 이때 현장의 대형 스크린에 당학덕의 메시지가 나타났고 그 내용은 대략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지만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네요. 나는 나 자신에게 당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물처럼 흐르고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오직 사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장구경을 사랑합시다. 장구경이 세상을 떠난 후 당학덕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않고 늘 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지 20년이 지나도 그의 삶 곳곳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옛집에서 살고 장구경이 남긴 애완동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구경의 생일이나 기일이 오면 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추모의 글을 올리며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학덕은 장구경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았으며 20여 년 전 장구경의 사망 소식에서 그의 이름은 장구경의 가족들보다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